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5월 5일서부터 5월 13일까지 약 9일 동안 그 몽골 서부에 있는 오브스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답사를 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여러 역사적 이야기, 그 다음에 그동안 연구했던 그 축적된 여러 정보들과 함께 제가 그 연결을 해서 어떠한 그 정보들을 많이 유추해서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오브스주가 얼마나 큰지를 비교해 드리려고 제가 한반도랑 동시에 지도를 두 개를 붙여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지도가 몽골이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바로 오브스주입니다. 근데 이 오브스주가요, 이게 지금 같은 축척의 지도입니다. 근데 이 빨간색 칠한 이 오브스주를요, 그대로 한반도로 옮겨오면요, 거의 남한 땅만 해요. 엄청 큰 지역이죠? 근데 이 커다란 지역에 사는 인구는 고작 약 7만 3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오브스 지역 탐사는요,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서남북 각 지역을 다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모든 지역을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상 조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역은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이번에는 갔다 왔고요. 시간이 나면은 제가 8월 달에도 이 지역을 한 번 더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했던 오보스주는요,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몽골의 북서쪽에 위치한 굉장히 큰 주입니다. 거의 남한 땅만 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굉장히 호수가 많고 산도 굉장히 높습니다. 만년설이 있어요. 그 만년설이 쌓인 그 산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 험준하고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요, 이 오브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바야늘기, 홉트, 그 다음에 홉스글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히 홉스글은 제가 이번 7월 달에요, 그 SBS PD님과 함께 그 몽골 샤머니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을 예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TV에 상영되면 좀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7월 아마 중순쯤일 겁니다. 그때쯤엔 제가 부리아트에 가서 그 러시아, 부리아트, 일본, 그 다음 중국 학자들과 함께 이 알타이 지역 샤머니즘에 대해서 국제학술회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는 시메이를 가서 알타이 산맥의 그 서쪽 방면을 탐사할 예정입니다. 이게 올해 제가 알타이 산맥 주변을 탐사할 예정지고요. 내년에는 투바공하고 하카시아 그리고 알타이 지역을 방문해서 알타이 산맥의 동서남북 모든 지역을 다 탐사하려고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 올랑곰의 전경은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만년선이 있는 산을 배경으로 해서 마을이 있는 그 구조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올랑곰하고 알마티 사진 두 장을 지금 제가 올려놨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굉장히 비슷하죠? 네. 이 올랑곰과 알마티는요, 천산산맥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두 개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위치에 위치한 굉장히 비슷한 성격의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보니까 그 우연치 않게도 그 말 경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고구려 그 수렵도에 보면은요, 여기 제가 노랗게 체크를 했죠.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말 머리에 뿔같이 이렇게 털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분수머리처럼 만든 장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신라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말 머리를 묶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여기 몽골에 가서 이 말 경주할 때 보니까 이 말 경주하는 모든 말들의 그 말 수를요, 전부 다 이렇게 고구려나 신라의 기망우사들이 했던 것처럼 전부 다 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똑같아가지고 좀 동영상을 찍고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사실 딴 데를 많이 원래 갔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여기 보면 좀 더 확대된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더 보이시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했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머리를 따서 이 말 경주할 때 이 쓰는 말들을 했던 이 풍습들이 이게 고대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그 이전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주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몽골에도 계속 이것이 계승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몽골 이 경주마에 탄 이 꼬마가 이렇게 탄 이 말에도 다 이렇게 머리가 따져 있죠. 그리고 이것은 몽골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만주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카자흐스탄 거기에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옛날 때 세계 탐험 기행을 촬영했을 때 갔던 그 투르키스탄인데요. 그 투르키스탄 그 앞에 그 야사위라는 사람의 그 무덤의 앞에 있는 기념물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 전체 그림에 보면은 이 말을 탄 사람의 그림이 보이죠?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말 위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말 머리를 묶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말 머리를 묶는 이런 풍습은요, 한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알타이계 기말 민족이 모두 공통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풍습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오부스의 이 지역은요, 굉장히 그 지리가 다양합니다. 이 주변에는요, 타이가 산림지대도 있고요, 사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습지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볼 수 있는 웬만한 그 지형 지물은요,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요, 이 보시는 사진에서 이 보는 그림과 같이 거대한 강이 흘렀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산 밑으로 해서 약간 회색의 넓은 공간이 있죠? 이게 다 자갈입니다. 둥글둥글한 자갈. 이 동그란 자갈이 있다는 소리는 이 지역에 물이 흘렀다는 걸 반증하죠. 사실 저 밑에 가보면요, 약간 그 조그만 개울의 흔적이 남아있고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을 가면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큰 자갈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자갈들이 많은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이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저쪽 지평선까지 전부 다 자갈 받친 것을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지역은 습지가 아니라 어떤 흐르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들이 부딪히면서 동글동글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 지역에는 정말 지평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강이 흘렀었다는, 즉 엄청난 그 세기의 물이 흘렀다는 그 증거를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요, 이 지역 주민들도 말합니다. 옛날 때 이 지역은요, 굉장히 물이 풍부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게,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흉노족이나 이런 유목민족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도 굉장히 많았다 그러고. 근데 우리가 오늘날 그 기후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면요, 이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면 오늘날 몽골 초원은요, 사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런 현대 과학 문명이 발전해 갖고 기계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유목민들 보니까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말 타고 유목 생활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활이 편해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몽골 전체 인구가 350만 정도에 그치는 것은 바로 오늘날 현재 몽골의 자연 환경이 인구가 증가하기에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지역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얘기했죠. 유목민들도 농사를 짓습니다. 물론 벼농사가 아니라 보리나 귀, 조 같은 농사를 짓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 지역에서는 그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더 큰 수량이 풍부한 강이 흘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는 엄청난 규모의 농경과 유목 인구가 있어서 거대한 문명을 형성해서 강력한 유목 세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것은 오부스 사진입니다. 그 오부스에 있는 호수인데요. 이 호수는요, 원래 영호입니다. 소금기가 있는 호수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이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들어가서 한번 물맛을 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겨울이어서 이제 얼음이 얼었다가 녹는 시기라서 그런지 물이 안 짜더라고요. 마실만 했습니다. 하도 짠 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오부스를 가기 위해서는 그
일종의 사막 같은 건조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을 가면요 하얗게 뭔가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가축들이 이 지역에서 이제 양이나 말들이 이제 초원에서 풀을 뜯을 때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도 소금을 섭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금을 섭취하면서 초원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그 가축들이 이 소금을 풀을 먹을 때 함께 이렇게 빨아먹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계속 끝도 없이 제가 이거를 거의 차 타고 1시간 동안을 찍은 그 동영상이 일부인데요. 끝도 없이 이렇게 소금기가 있는 반사막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러한 지형이 보여주는 바는요, 시사하는 바는 고대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 자갈밭이 많은 어떠한 거대한 강이 있었던 지역도 있었고 또 엄청나게 큰 염분기가 있는 바다, 흑해와 같은 바다죠. 그러한 내륙에 갇혀 있는 어떤 바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이게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요, 고대 이 지역에 굉장히 물이 많고 거대한 호수 혹은 바다가 있었다는 그 흔적을 보여주는 잔재는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동그란 그 자갈의 흔적, 소금기 있는 사막 이런 거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잔디처럼 깔려 있는 이 지역인데 이게 다 습지입니다. 물론 늪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역이 겨울에 얼음이 얼었다가 봄이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 물이 얼음이 녹아갖고 물이 내려오면요 이 지역 일대가 전부 빙하가 녹은 물로 뒤덮이면서 습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이 지역에 가면요 광범위하게 습지가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습지랑은 상당히 거리가 먼 이 내륙의 사막 가까운 지역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무덤처럼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올라온 것이 보이죠? 이 지역도 옛날 때는 습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점점 이제 그 빙하기가 끝난 이후로 이 지역은 점점 건조화돼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대 흉노족이 대규모의 민족을 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면 옛날 때 이 지역이 굉장히 강수량이 풍부했을 때에는 유목민족들이 굉장히 높은 인구 밀도로 살 수 있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지만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이 지역 지형은요, 몽골초원, 물론 그리고 신장 위구르자치죠. 이 지역을 포함한 이 모든 이 파미르 주변의 광범위한 지역이 이제는 거의 70% 이상이 다 사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막화가 바로 민족의 대이동을 촉발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브스 주변에 얼음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생긴 이 스크래치 자국이 있습니다. 이 상처 자국인데 이렇게 쭉 일자로 뻗어져 있는 게 있죠. 이 주변 일대에 있는 광활한 이러한 그 대초원지대는 아마도 그 얼음이 그 거대한 빙하가 녹으면서 미끄러져 가면서 만들어 놓은 평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산들이요, 돌산인데 부서져 갖고 땅에 그 돌들이 막 흩어져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건 자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거대한 돌산들이 뭔가에 부딪혀 가지고 부서진 것처럼 해서 이렇게 막 평원에 펼쳐져 있는 건요. 여기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만들려고 그걸 부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몽골 사람들이 그 샤머니즘의 영향 때문에요. 땅을 파고 부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빙하가 지나가면서 돌산들을 건드리면서 무너진 흔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착한 다음날 올란공 근처에 있는 유명한 약수터를 찾아갔습니다. 이 지역에 찾아간 이유는요, 이 지역에 그 샤먼 전통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기념물들 몇 개가 있어서였습니다. 이 지역 주변은 늪지대라서 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물도 굉장히 맑고요. 저도 이번에 한번 마셔봤는데
특별한 문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오염이 많이 돼서 이렇게 물 아무 데서나 마시면 배탈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밑에 조그맣게 구멍이 있는데 이 우물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요. 이 물을 마시면은 젊어진다거나 병이 낫는다는 그러한 민간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우물을 신성시 여기는 문화는요, 샤머니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오늘날의 고등종교에도 존재합니다. 기독교 문화에서도 보면요, 유럽에 그 가면은 여러 군데 산 혹은 성당 뒤에 신성한 우물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 가면 그 신성한 우물을 지키는 성모 마리아가 보통 조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 기독교 문명이 아니라요. 그 유럽의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있었던 샤머니즘의 우물을 신성시하던 신앙이 나중에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두 문화가 겹쳐지면서 그 계곡물을 상징하는 여성성의 이미지가 성모 마리아로 대체된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샤머니즘을 대체했던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의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그 산 뒤에 가면은 보통 약스토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거기에 약사열애가 있었습니다. 그 약사열애는 뭐냐면은 그 인간의 병을 치유한다는 부처님인데요. 항상 한 손에는 약사발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을 고칠 때 쓰는 그 약으로서 바로 생명의 술, 잘못 말했습니다. 생명의 그 물, 이 물을 이용해서 중생들의 병을 치료했다는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지죠. 마찬가지로 이 불교에서의 이 약사열애가 치료할 때 썼다는 생명의 물도 원래는 그 샤머니즘에서 그 물을 신성시 여겼던 신앙에서 유래된 한 갈래입니다. 이 지역에 가서 이 약수터에서 제가 굉장히 귀한 그 샤머니즘 조형물을 발견했어요. 원래 여기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 물건은요, 사실 몽골 여러 지역에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오늘날 이 몽골 샤머니즘은 그 소비에트 시절에 공산주의의 탄압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만들긴 만드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만든 것들이 많아요. 왜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는요, 딱 궁합이 맞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원래 저런 조형물은요, 우물 근처에 있어야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게 여성의 음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약수는요, 여성의 음기에서 나오는 물을 상징해요. 그래서 계곡수는 바로 여성의 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진에 보이는 저 조형물은요, 나중에 가면은 기독교라던가 불교에서 그 석가모니라던가 성모 마리아 혹은 예수 뒤에 나오는 그 후광, 그 모양이 되는 그 원형의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물을 신성시 여기는 데는요, 바로 옛날 샤머니즘의 그 전통 신앙인 북극성 신앙과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인데요, 요 파란색으로 칠한 게 바로 은하수입니다. 이 북극성의 위치는요, 은하수, 그 다음에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지요. 요 사이에 바로 북극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은하수와 황도가 지나가는 사이에 있는 이 북극성의 별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눈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황도와 은하수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그 사이에 별이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 우주의 커다란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북극성은요, 태양이나 달과는 다르게 항상 하늘에 떠 있습니다. 물론 이 북극성이 낮에는 태양 때문에 빛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항상 북극성은 하늘 위에 떠 있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바로 이 삼신 혹은 이 하느님이 항상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죠. 왜냐하면은 북극성은 태양이나 달과 다르게 항상 지구 위에 떠 있으면서 지상의 인간을 바라본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표현할 때 쓰는 여러 상징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의 눈, 즉 전시안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벽화에도 전시안이 나오죠. 근데 오늘날은 이런 의미가 왜곡돼서요, 인터넷 정보를 보면 자꾸 무슨 전시안은 무슨 사타의 눈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서양 사람들이 이 동양이라던가 다른 지역의 그 샤머니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오해로
자기들 것과 다르면 무조건 사탄시하고 이단시 여겼던 중세 기독교 풍습에서 유래된 것이지 절대 이것이 어떤 악마 숭배라든가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샤머니즘의 북극성 신앙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천에 용난다는 그 속담이 있죠. 아마도 이 속담은 이 샤머니즘에서 그 우물 숭배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천, 즉 물에서 영웅, 어떤 인간이 탄생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한국이나 투르크, 몽골 지역의 여러 그 영웅의 탄생 신화를 보면요, 우물에서 탄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여성의 음기가 바로 북극성이 그 있는, 그러니까 황도와 은하수가 지나가는 그 형태의 모양이죠. 물론 전시안이라고도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이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은 즉 북극성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의미로 어떤 신에게 선택된 축틀난 영웅이 태어난다는 그 암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것은 나중에 후기 샤머니즘이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북극성의 기운을 받아 태어납니다. 나중에 이게 지배계급, 즉 봉건 신분제도가 생기면서 어떤 특출난 선택된 인간만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것을 좀 더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조형물 앞에 한번 가서 서봤습니다. 샤머니즘에서 여기다가 인물상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요, 우상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물 문화는요, 오늘날 한국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네 뒷산에 가면은 약수터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동네 할아버지 분들께서 건강 삼아 그 등산하시면서 약수를 떠오는 경우를 지금도 종종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주라든가 강원도 이런 데 좀 외곽 지역에 가면은 아직도 샤머니즘의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경주 약수계곡 마의 입불상을 보면요, 이 모습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올랑곰의 약수터에 있었던 여성의 음기를 상징하는 그 샤먼의 조형물과 매우 닮아있다는 걸 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남근 숭배 사상도 물론 몽골에도 똑같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표현 방식의 그 재료라던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만돌리아라는 것은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상모 마리아가 이렇게 초생딸 두 개가 합쳐진 이 타원형 모양으로 생긴 그 원 안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여성의 음기를 상징하며 그 속으로부터 탄생하는 어떤 인간을, 이 경우에는 종교기 때문에 성인을 말하는데 어떤 성인의 탄생, 즉 메시아의 도래, 출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거 그리스라든가 로마에 있었던 피닉스 전설에 그러한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만돌리아는요, 이 왼쪽 그림처럼도 표현을 하는데요, 물론 천문도입니다. 이것도 제가 비공개 강의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기독교 세계는 만돌리아는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만다라와 컨셉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기독교에서 만돌리아와 불교에서 얘기하는 만다라는 뭐가 다릅니까? 발음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타원형으로 생긴 원안으로부터 탄생하는 부처, 물론 타원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고 그 양쪽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는 수호신, 이 개념은 똑같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은 기독교와 불교가 이러한 같은 컨셉의 이미지를 자신의 종교 그림에서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 종교의 기원이 샤머니즘에 있으며, 이러한 성인의 탄생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은하수가 황도가 지나가는 타원형 모양 그 전시안이라고 했죠. 그 전시안 모양 안에서 태어나는, 즉 우주의 음기로부터 탄생하는 메시아, 즉 성인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어떤 신적 이미지로서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얘기할 때도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인중에다 점 찍고서 그 전시안 또는 해안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까도 얘기해 드렸듯이 북극성의 이미지는요, 여성의 음기도 상징함과 동시에 전시안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날 고등종교에서 바로 그러한 샤머니즘의 컨셉이 그대로 계승돼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전지전능한 신 혹은 그 북극성으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성한 존재라는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그림을 한번 봐보십시오. 물론 이것도 성당의 벽화입니다. 앞에 여러 그 우물신앙 관련돼서 제가 불사조 신앙이라던가 그 우주의 음기, 즉 북극성으로 탄생하는 메시아의 출현 이런 것들 많이 설명했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성당의 벽화를 보면은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천문하고 매우 관련이 깊은데 더 상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못하고요. 이러한 이미지는 아까 보여드렸던 런던 올림픽의 개최식 때 나왔던 그 이미지와도 닮아 있지요. 몽골 사람들의 그 전통 음식이 뭐냐면요, 허르헉이라 불리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양고기를 통에 넣고 일종의 찌어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몽골 아주머니가 지금 뭐 동그란 걸 넣고 있죠. 이게 뭐냐면 소똥입니다. 몽골에서는요 주로 연료를 나무가 아닌 이런 가축의 인분을 이용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분을 쓰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불에 구워 먹기보다는 이렇게 솥을 이용해서 삶아 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같은 유목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천상산맥 건너 서쪽에 사는 투르크족들은요 양고기를 양꼬치에다가 껴가지고 구워 먹습니다. 왜냐면요 그 지역은 산림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 조건의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같은 유목민족인 투르크족과 몽골족의 음식 문화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시는 영상은요, 제가 저녁에 나무와 태양이 겹쳐진 모습을 찍은 영상입니다. 과거 샤먼은요, 아침에 당목과 태양이 겹쳐졌을 때 동쪽 방향을 향해서 신탁을 받으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와 유사한 풍습이 유대교도 있죠. 예전에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야훼가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유대교의 풍습 또한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문화의 한 갈래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불타는 떨기나무의 형태, 불타는 나무의 모양을 빌려서 나중에 카자흐스탄 수도에 있는 바이티렉이라는 현대적 조형물이 또 탄생하게 되죠. 훔쳐보지 말라 그랬지. 제가 이번에 이 오브스 지역을 방문한 목적은요, 그 한당목에 나오는 백부인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그 동네에 그 면장을 만나가지고 이 지역에 어떤 역사적 기록이나 문화가 있는지를 제가 그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물었을 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갔던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하고 그 잘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이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 징기스칸 시절 이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인구 조절 정책도 당하고, 그리고 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도 받고, 그러면서 거의 반노예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외부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랬다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잘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는데, 제가 백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찍은 겁니다. 영어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기 전설에 하얀 머리 흰 피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살았는지 산에 너가 먹을 때 있는 먹을 근데 hiueen uurtendrtuk цагаанустэй ногоонтой тэмдэнс байсан гэж тиймэр хүү домог үргэ байсан уу гэж 이때 있다는 거 장안 아는데 비슷해. 차가웠을 제키는 때, 때 너가 때. 너고는 때 차가웠을 아니, 정프를 또 하면 때 샵사야. 네, 여기까지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지역에서 만난 그 백부인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숨겨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아직도 차별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분들의 이 종족들의 그 가치 그리고 정체성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의 공개는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 뒤쪽에 나오는 화면이요, 중국 영화의 백발마녀전입니다. 백발마녀전의 배경은 파미르고원 일대죠. 왜냐면은 중국 전설에도 파미르고원에는 백발의 하얀 피부를 가진 어떤, 여기서 물론 마녀가 나왔지만 사실 마녀가 아니었습니다. 샤먼이었습니다. 그 샤먼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때 유명했던 영화 있죠, 반지의 제왕.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엘프 요정들도요, 원래 그 파미르고원에 살았던 금발이 아닙니다. 백발의 하얀 피부에 녹색 눈을 가졌던 그 종교계급 종족에 대한 이야기가 모태가 돼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 왕자 게임에 나오는 용의 가문의 여인 있지요. 그 용을 키우는 그 백발의 여인. 그러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 파미르고원에 살았던 종교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다 그 근간이 돼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샤머니즘이 융성하던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종교계급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문명 전파자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과학기술이나 문명을 전파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종족입니다.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 문명을 다시 복원시키는데도 많은 공헌을 세웠죠.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대규모 숙청을 해버렸죠. 중세 유럽의 그 약 2000년의 기간 동안에 거의 수백만 명의 이러한 산속에 살던 이 샤먼 종족을요, 정부 악마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제가 자꾸 인터넷 정보에 나오는 것들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그 기독교적, 배타적 기독교적 사고방식으로 자기의 것이 아니면 무조건 이단시하고 사탄시했던 그러한 관점 때문에 파괴되고 오늘날까지도 악마 취급을 당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결코 그런 악마나 사탄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누명을 쓰고 계속 영화에서 무슨 엑소시스트라던가 어떤 그 종교 홍보적 목적의 그러한 영화의 어떤 흥행의 상대로서 이 사람들이 마녀로 취급되고 오늘날까지도 이용당하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징기스칸 그 시절에 징기스칸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샤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기스칸 초기에는 몽골 제국의 국교가 샤머니즘이었죠. 하지만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그리고 샤먼들의 도움을 받아서 몽골이 대제국 건설한 이후에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징기스칸이 이 샤먼들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합니다. 그리고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왜냐하면은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샤먼들의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칸의 정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쿠빌라이칸 이후에는 완전히 티베트 불교가 원나라의 중심 종교 세력으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과거의 샤먼 세력들은 몽골 초원에서도 힘을 잃게 되죠. 그러면서 점차 샤머니즘은 동양과 서양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중국으로부터 유교가 들어오면서 그 기존에 있었던 토속신앙과 불교가 탄압을 받게 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묘청이 아닌 실패하면서 그 종교 계급들, 그 당시 그 초기 불교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는 푸른 눈의 승려들이 많았습니다. 그 도낭석굴에 보면은 백인의 모습을 한 승려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종교 계급을 형성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엔 대처성이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승려를 하더라도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손을 계속 이어서 번창시켰기 때문에 그 종교 권력을 계속 자자손손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죠. 그래서 외모도 그대로 내려갔고요. 하지만 김부식 이후에 그 유교가 우리나라에 점차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 대두가 되면서 과거의 정치 이념 그리고 세력이었던 샤머니즘 혹은 샤머니즘과 융합된 불교의 그러한 종교 세력들이 천민화되고 점차 탄압을 당하면서 한반도 내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백발의 그 녹색 눈을 가진 이 종교 계급은요,
천덕꾸리로 취급받으면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많이의 누명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이 오부수적에도요, 그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 제가 사진은 이 식당에서 찍은 건데, 여기 그 구원파 교회가 있대요. 그래갖고 제가 이 사진도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 식당에서 밥을 먹어 적인데, 난 도대체 여기 왜 독재자들 사진 이렇게, 그것도 공산주의자들 사진이 잔뜩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지역에서도 교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요, 보니까. 왜냐면은, 기독교로 개종된 몽골 선생들이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몽골 학생들을 교회로 나오라고 강요를 한다거나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어갖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몽골 전체 지역에서는요, 통일교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왜냐면은 이 지역에서 그 통일교가 이 지역 정치인들하고 그 돈이라든가 이런 매수 관계로 많이 얽혀가지고 지금 사회 곳곳에 그런 게 퍼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큰 뉴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오부수적 갔더니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저를 자꾸 그 통일교 신자인지 막 사람들이 의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그런 거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여하튼 현재 개신교를 포함한 통일교, 이런 기독교 계통, 즉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건 정통이라고 부르건 상관없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 모든 종교들, 그런 것들이 한국인들이 들어가서 현재 한국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역사를 보십시오. 이 역사를 공부를 안 하면은 자꾸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흥성대왕군의 무덤을 파헤쳤죠. 그리고 각종 그 사업 이권에 선교사들이 개입돼 가지고 자신들의 부귀영화의 수단으로서 종교를 이용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몽골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하는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러고 있나요? 똑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옛날 독립 이후에 당군성전 건립에 이런 거 반대하고 우리나라의 그 고대사 연구를 반대했던 세력이 누굽니까? 기독교 세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탱그리 사상이나 이런 거 연구하는데 제일 어렵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기독교 선교사들.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도 그 사람들의 엄청난 방해를 받으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과거 서양인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을 정복할 때 무력과 종교로 정복했습니다. 총칼로 죽이고 억누르고 그들의 정신을 자신들의 종교로 심으면서 완전히 정신적 노예를 만들고자 했었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서양인을 대신해서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과거 서양처럼 식민지 땅을 얻습니까? 경제적 이익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러한 서양인들의 하수인이 돼야만 되죠? 그러면서 왜 현지인들의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몽골에 와서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이 현지인들을 매수하려고 그러죠? 이미 우리나라의 그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한국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조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선거 때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교회에 가서 선거 자금 달라고 손 벌리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거지 같은 천민 자본주의적 그리고 아주 타락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왜 이 몽골에다 심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서양인들은 자기네들이 이쪽 사람들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그러고 자신들의 생각을 강제로 심으려고 그러고 이젠 그것도 자기네들 선교사들이 죽을까봐 한국의 선교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전통 토속사상, 뭐 샤머니즘 포함입니다만 민속, 전통, 언어, 문화, 그 다음에 탱그리 사상, 뭐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당군 사상이라 부르지만 이런 것들 공통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요 우리는 진짜 이 몽골이나 중아시아 사람들과 정말 피를 나는 형제와 같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혈연 관계가 가까우면 굉장히 친해지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왜 외국인들의 하수인의 노릇을 해야만 하는 거죠? 이런 걸 반해서 그 터키 같은 경우를 보면 좀 다릅니다. 터키는 91년도에 중앙아시아가 독립하고 그 소비에트 연합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거의 굶어 죽을 뻔한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에 터키인들이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각종 비즈니스 관계를 설립하면서 카자흐스탄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터키는요 카자흐스탄과 그 무역 그 교역 상대국의 4위입니다. Мәскеуден шыққан бойда президент ұшағы Қара теңізді көктей өтіп, Анкара әуежайына барып қонды. Елбасы Нұрсұлтан Назарбаев Түркия жұртында 2 күндік ресми сапармен болды. Осы 2 күнде қазақтың президенті Түркия басшысы Абдолла Гүлмен премьер-министрі Режеп Тайып Ердоғанмен кездесіп, екі елге де олжа салатын біраз жоспар жобалардың жай-жапсарын талқылады. Жалпы қазақ пен түріктің қарым-қатынасының қазығын қағып, байланыстың соқпағын салған қос тұлға бар. Оның бірі Нұрсұлтан Назарбаев болса, екіншісі Тұрғыт Озал. Түркияның 8-ші президенті 1991 жылы 15 наурызда біздің елге ресми сапармен келгенін білеміз. Ол кезде бостандықтың лебесіп тұрғанмен Қазақстан әлі тәуелсіздігі ала қоймаған шақ. Дегенмен тараптар соған қарамады. Қазақ Совет Социалистік Республикасы мен Түркия Республикасының қарым-қатынасы туралы келісім шартқа қол. Сіздердің бабаларымыз ата жұрттан миллиондай жылдырған кезде түрік қағанатының ішінен түрік деген атты өздерімен алып кетті. Қазірге дейін түріктің ішінде жігіттің сұлтаны ең жақсы жігіт қандай дегенде ол қазақ дейді. Сол қазақ. 터키라는 나라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에 4등까지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터키인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요, 바로 범투르크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도요, 이러한 역사인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보여지는 동영상은 카자흐스탄 그 카자흐 한국 건국 550주년에 만들어진 행사의 그 비디오 일부인데요. 물론 이 나라 대통령 독재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개발 독재자죠. 굉장히 존경받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존경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 대통령은요, 역사인식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투르크 민족이 번성했을 때, 그리고 우리 투르크의 형제 민족은 동쪽으로는 한국서부터 서쪽으로는 흑해, 우크라이나 지역까지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한국에 왔을 때에도 우리는 형제 민족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강조를 했지만 뭐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야 뭘 해먹지. 이렇게 역사인식이 없어서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카자흐스탄에 가서 뭐 못 사는 나라라고 우리가 거기다 뇌물 몇 푼 주면은 사업권을 딸 수 있을까는 아니한 생각 버리십시오.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는 한국 애들이 제한하는 거 10배, 100배 돈을 제한합니다. 터키인들이 한국보다 작은 규모를 가지고도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세계 4위의, 카자흐스탄 내에 4위의 무역 규모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건요, 돈을 갖고 흔든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뿌리가 하나라는 형제의식을 가지고서 한 거예요. 그리고 카자흐인들도 터키인들이 비록 미국인들이나 중국인 같이 거대한 금액을 제시는 못하지만은 한 형제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비즈니스 관계를 끼워서 이런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을 포기하고 노예처럼 외국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욕을 먹어가면서 이러한 행동을 외국에서 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부스 여행은요, 굉장히 저한테 좋은 그리고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우연치 않게 그 고대 그 샤먼 계급의 후손들을 찾은 것도 있지만은 제가 예전에 그 부도지책이라든가 옛날 그 고대 문서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왜 이 지역에 갑자기 바다가 있었지라든가 혹시 이게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든가 여러 그런 그 의문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 내용은요, 굉장히 또 민감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그 종교 부족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그 외에 이번엔 제가 살짝만 맛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샤머니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라던가 기독교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아직은 그걸 제가 인터넷상에서 공개하는 거는 현재 한국의 실정에서는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번에 6월 정도에 제가 한국에 좀 귀국할 것 같거든요. 잠깐 한 달 동안.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한 개나 2개 정도의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때 제가 이번 오부스 여행에 대해서 느꼈던 소감이라던가 그리고 이 동영상에서 발표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